안녕하세요. 황금알이 금동윤입니다. 여러분, 대출이자 요즘에 얼마나 내고 계세요? 아마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해서 집 구매하신 분들은 신용대출도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참 코로나 할 때만 하더라도 신용대출이 1%대 후반까지 간 적이 있어서 사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훨씬 더 싸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금리를 한번 조회해 보니까 신용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한 4%가 나오더라고요. 기준금리는 지난 9개월 동안 1.25% 올랐는데 실제로 제가 대출을 받으려면 거의 기준금리 오른 것 대비 2배는 더 비싸진 거더라고요.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경제 부양을 시키려고 했던 나라들이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죠.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기준 척도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라고 하죠. CPI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통계치예요. 작성하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여러 가지 생필품과 서비스를 나열해 놓고 각각의 제품마다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중치 합은 천이 되게 만들고 이들의 가중 평균을 계산해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100이면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만 아무래도 나라마다 가구의 소비 습관과 패턴이 달라서 이 구성 요소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총 460개 정도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출 목적별로 12개 대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쌀은 첫 번째 분류인 식료품에 들어가 있는데 가중치가 5.5라고 하면 100만 원을 버는 가게에서 5,500원 정도를 쌀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다, 이런 뜻인 거죠. 각 대분류마다 좀 재미있는 가중치를 가진 품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식료품에서는 국산과 수입 쇠고기를 합친 가중치가 11.3, 그리고 돼지고기의 가중치가 10.6인데 반해 닭고기는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 닭고기는 치킨으로 시켜 먹지 집에서 식자 재료는 잘 안 해 먹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분류인 주류와 담배에서는 주류의 가중치를 다 합쳐도 담배보다 낮게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가구에서 술보다 담배에 지출하는 돈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술이 6.3, 담배가 10.2 이렇게 되네요. 세 번째, 의류 및 신발에서는 딱히 특별할 게 없는데 이 분류에 세탁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제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도 CPI에 포함된다는 거죠. 네 번째, 주택과 수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한계점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비중들은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 가정마다 구성원, 자산 규모,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품을 모두 이런 비중으로 소비하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의 한계인 거죠. 사실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번 5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작년 5월 대비 5.4% 상승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선진국과 단순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은 이미 3월에 8.8% 상승을 기록했고, 미국도 3월에 이미 8.3%, 영국은 4월에 7.8%, 그리고 EU도 4월에 8.1% 상승해서 마치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 영향이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우리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이자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해 물가 인상이 오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하고 이렇게 돈의 가치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거죠. 물가를 잡아서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켜준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 금리 인상이 가계 경제에 폭탄처럼 작용할 상황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도시나 대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자기 돈 100% 들여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리스나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100% 자기 돈 들여서 구매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글쎄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행의 금리 산정 기준은 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은행이 돈을 더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미래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그런 금융을 사용하는 금융 소비자의 재무 건전성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요. 즉 세금 빼고 남은 수입을 2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영끌, 소상공인에 대한 제출 지원으로 아마 이 수치가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이걸 아주 어림잡아 생각해 봐도 대출 이율이 4%면 가처분 소득의 8%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자가 1% 오를 때마다 소득의 2%를 이자로 추가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소비도 아니고 그냥 눈 감은 지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경제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점점 장기 침체로 갈 위험이 커지는 거죠. 국내에서는 소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고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전 세계 유통망이 안정화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역 위험을 감소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고 다시금 자유무역 시대가 열려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도체, 휴대폰, 인프라, 조선, 철강업 등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유럽을 재건한다든지 가깝게는 동남아시아, 멀게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우리의 생산을 해외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사실 우리나라만 원할 뿐, 심지어 우리의 동맹들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많은 데이터와 거시 경제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장기 침체에 대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 이 리세션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메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취업 멘토링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